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서울시의 한 해 행정을 점검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가장 이슈가 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행정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놓쳐버린 3시간에 대해 지적하자 오 시장은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는 정확히 언제 이태원 참사를 인지한 거냐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 분노의 시작은 10시 15분에 시작했습니다. 10시 15분에 시작한 것이 소방재난본부에서 10시 26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1부 부시장님, 2부 부시장님께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즉, 제2부시장님 두 분께서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은 무려 30분 뒤인 10시 56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재난 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두고도 상황 파악이 늦은 연유를 지적하자 오 시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까 그 CCTV를 29,000대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상황실에서 왜 몰랐느냐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의 CCTV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박유진 시의원은 참사가 시작되기에 앞선 29일 밤 6시 30분쯤부터 시민들의 신고는 경찰과 소방, 다산 콜센터 등에 수차례 이뤄졌다며 사라진 3시간 동안 서울시는 무얼 했냐고 물었고 40분 동안 이뤄진 시정질의 내내 참사 당시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시스템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자, 112 첫 번째 신고 몇 시라고요? 6시 37분입니다. 6시 37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360을 연중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이런 재난신고가 들어오는 창구인 112, 119, 120 같은 이런 네트워크와 붙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을 어떤 팀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꼽으며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의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서울시나 행안부나 경찰이나 소방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 시장은 마포구 상암동에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를 만들어 자치구 골목길 CCTV를 서울시 재난상황실에서 공유하도록 구축하던 중이었다며 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됐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5일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바로 이어진 이번 행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열흘 동안 각 상임위에서 쏟아낸 보도자료 수는 400건에 가깝습니다. 거의 모두 행감장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질의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들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내용 중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심야 시간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더라. 알고 보니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위반 건축물이 가득했다. 서울시는 왜 분향소의 명칭을 뒤늦게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바꿨는가?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던 행정에 분노하면서
원인을 물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현장 출동팀을 보내고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SNS 대응방을 개설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행감 정치적 질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여러 상임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개최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해당 단체는 논란에 대해 정치적 활동에는 정부 예산이 아닌 후원금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다며 논평을 내놨던 상황이지만 집행부의 심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직접 집회에 참여를 해서 퇴진 운동을 한다는 이 목적과 맞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많은 중고생들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 정치 활동에 끌어들인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예산을 지어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서울시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을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도 계속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정책이 박원순 지우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공간 통합 개편 작업 등이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의원들은 무작정 박원순 지우개에만 급급하지 말고 차라리 오세훈 표가 더 낫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며 조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구 쏟아내고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퍼즐 맞추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청년 정책을 축소하고 떠넘긴 식으로 그냥 박원 시장 정책을 지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더 박원 시장의 정책보다 더 나은 더 많은 방향과 정책으로 또 예산 투입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다수당 교체 후 처음 치러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원 참사 수습으로 일부 부서들은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고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들은 일부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열흘간의 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예비 수험생들의 내년도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권기철 입시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선 예비 고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혹은 정시로, 즉 수능을 시험 쳐서 대학을 갈 것인지 이 두 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시냐 정시냐 선택의 갈림길에선 본인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비중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시로 지금 현재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까지 진학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정시로 이제 어느 대학에 갈지 알아봐야 되는데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쳤던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 정도 낮추어서 내가 진학이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는 전형 맞춤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뭐 3, 4등급도 예를 들면 뭐 인서울 간다. 혹은 그 대신 일반 고등학교는 3, 4등급이 인서울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등급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등급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무슨 전형으로 주로 어느 학교 갔는지를 알아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등급대가 무슨 전형으로 어디쯤 가는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자기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 등급이 또 중요한데 수시라도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전형만 준비하지 말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대신 논술 전형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신 등급을 보고 이제 어떻게 정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이 포함된다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예비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다면 전해주신다요. 예, 일단 만약에 정시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목표 학교를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3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뭐 가도 기분 나쁘지 않는 학교, 최소한 이 학교만 가면은 그래도 난 재수는 안 하겠다라는 학교. 이 3개의 목표 대학을 정해서 내가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가고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시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무턱대고 목표 학교에 수능을 준비하지 말고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논술에 나와 있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 먼저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게 되면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은 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뭐 수시 6번, 수능 3번, 총 9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대학 진학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논술 전형의 최저 등급을 먼저 맞춰서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8점을 맞기 위한 공부 방법과 90점을 맞기 위한 학습 스케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는 1.5등급이 목표다. 수학하고 탐구하고 합체가 1.5등급이 목표다. 이래 된다면 둘 다 1등급을 준비하지 말고 수학 2등급, 과학 1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혹은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데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목표 학교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몇 등급 올리고 어떤 과목은 몇 등급까지 올리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겠군요. 예비 수험생 못지않게 학부모도 걱정이 많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수험생 학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정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예비 그 고3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뭐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학부모님이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을 믿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머님과 이제 학생이 바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되려 의견 충돌이 나서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만약에 학생이 뭔가가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좀 교육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후에 어머니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어머니가 직접 학생하고 이야기하든가 어머니가 그렇게 전달력이 안 된다면은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이제 걱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학생에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에 대해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시험 기간에 맞춰 학부모 수첩에서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 등 교육의 주체가 생각하는 대입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소연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 모집 준비로 굉장히 분주할 텐데요. 매년 바뀌는 대입 입시 제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매년 11월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입시 정책은 매년 바뀌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대입 수능 시험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 그리고 논술과 면접 등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다른 입시 전형을 갖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점이 공통 의견입니다. 저는 수시라고 하면 내시 성적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고, 또 어떤 대학은 수능 점수를 반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만 하더라도 뭐 6가지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계속 바뀌잖아요. 비율도 바뀌고. 그런 거에서 오는 혼선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계속 아이를 위해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 분들은 점수가 명확히 보이는 수능 제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입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매번 바뀌는 입시 제도에 학교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학생들은 더 잘 모르고 결국엔 부모님들이 권유하는 학원에 등록해야 입시 컨설팅을 받잖아요. 매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부활한다, 내신을 더 본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넓힌다 등 자주 바뀌니까 공부하는 저희로서는 입시에 시달리는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분된 입시 제도는 내신 잘하면 수시, 수능 잘 보면 정시 지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시나 수시 지원이 원하는 대학에서 골고루 다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계속 경쟁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아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컨설팅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입시 설명회도 다니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교육의 최종 목표는 대학 진학.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입시제도 그리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시가 좋다, 정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시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마인드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이런 교육제도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이렇게 치열한 지금 입시 제도가 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택권은 아이들한테 있거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꿈을 더 일찍이 펼쳐볼 수 있는 건데 아이들한테 그런 선택권과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의 저희 목표 자체를 조금 더 올바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현재 대학 입시 제도. 수시와 정시 등 여러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실적인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전소연이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배우는 방과 후 수업은 어떤 교육일까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공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수험표만 잘 챙기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부터 문화공연, 항공까지 자세한 할인 정보를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수험생들. 수능을 마치고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게 됐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습니다. 우선 CGV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로 수험생들은 재미있는 미션들을 풀면서 영화 7,000원 관람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문화공연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5개 공연을 특별 할인합니다. 12월 연말까지 열리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합창,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도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공연은 인디음악과 연극, 뮤지컬 등 총 6개. 할인 행사는 12월까지 진행되는데 홈페이지나 전화 예매를 통해 수험생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권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이 적용되며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명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업계 등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험표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폐장을 옮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소식 준비했는데요.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조성과 연계돼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는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김포시가 협약을 맺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5호선을 연장하려면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차량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 즐비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도 이번 협약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새 기관이 맺은 협약이 실현될 경우 서울 시민, 특히 강서구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방화동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그 쓰레기를 싣고 막 다니기 때문에 그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고 아니 동네가 먼지 나고 뭐 그 쓰레기 막 버리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옮긴다 그랬는데 안 옮겨서 불편하고 막 그랬었죠.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률이 280%를 넘는 등 이른바 지옥철, 골병 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도 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기 힘든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김포 완강이 콤팩트 시티 조성과 연계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클 거란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등에 대해 지자체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김포 완강이 콤팩트 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현재 노선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규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어동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은 별도로 추진되는데 이전뿐 아니라 인수합병이나 폐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게 강서구와 김포시의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김포 한강이 콤팩트 시티를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오는 2030년 정도에는 연장해야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시와 김포시 간 협약으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인천이 배제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호선을 검단뿐만 아니라 강화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 종합발전 계획. 계양구와 서구 지역에 대한 발전 구상으로 교통망 확충 계획에는 5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 인천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만나서 5호선 연장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가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 인천시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여태까지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었던 것도 물론 그건 큰 한몫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반대하자 협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호선 연장은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김포시도 향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인천시와 노선 등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인천시가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간 이미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인천시가 검단으로 인천 5호선을 연장시키는 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비용 편익 비율인 BC값을 높이려면 노선이 반드시 검단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협약으로 물꼬를 튼 5호선 연장 사업. 세 군 호선은 관련 지자체 간 추가 협의는 물론 정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 노선 계획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서울시 등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하고 뱃길을 연결해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서울환경연합은 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의 핵심은 중국 등 동북아를 뱃길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에 국제항을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큰 배를 타고 서울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3천만 관광도시 서울을 위해서입니다. 이때 필요한 국제여객 터미널은 여의도에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항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이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큰 배가 다니고 관련 시설이 조성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홍수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그러면서 강의 생태계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깊이 파는 것 때문에 한쪽에는 퇴적이 되고 한쪽은 침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홍수 때 위험이 가중되고요. 선박 사고도 우려합니다. 서울항이 생기고 큰 배가 다니면 3년 전 헝가리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과 같은 사고가 한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수상 안전 문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참사 이런 것들이 거듭되게 되는. 이런 이유 등에서 서울환경연합은 당장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또 서울항 조성 사업의 위험성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결국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분리된 채로 추진됩니다. 임대단지의 주거지 보전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지지부진해지자 조합원들이 분양단지 먼저 사업 진행을 촉구해 온 건데요.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같은 8사를 했을 때 A를 했냐 B를 했냐에 따라서 그거는 정하시는 거예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입구에 차려진 접수처에서 상담이 한창입니다. 지난 8일부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시작된 겁니다. 40여 년 전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고 최근 20년 가까이는 재개발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 새 집을 고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가 40년이에요. 정말 꿈이 살아생전에 한번 새 집에 한번 들어가 사는 게 꿈이랬는데 이제 꿈이 처음에 보이는 것 같아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불과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모든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분양단지와 함께 추진되어 오던 임대단지 부지의 주거지 보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마을 지형 등을 살려 저층 임대주택 484세대를 짓는 전국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7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생산적 재정운영인지를 묻는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여름에나 나오는 상황. 조합원들은 또 1년을 버릴 수 없다며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분리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고 최근 서울시와 시행사인 SH공사 측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향후 더 많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간절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다면은 정비계획 변경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25년 정도는
돼야만 저희가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다리고 지연시키는 그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분양단지는 내년 초 관리 처분인가를 접수하고 2주 철거 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단지 부지의 경우는 정부 타당성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 현장에서는 만약 주거지 보전 사업이 부적격 판단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방식이 새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주택 500여 세대와 임대주택 5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그동안 암초를 많이 만나왔지만 이제 분양단지만큼은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새 집을 간절히 기다려온 주민들은 다가오는 계절이 부디 착공 전 마지막 겨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자동차세나 불법 주정차, 보험금 미납 등의 과태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중구는 공영주차장 CCTV뿐 아니라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서자 CCTV를 통해 차량 번호가 인식됩니다. 단속원은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주차장에 있는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단속 차량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실제 체납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중구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해 1억 8,6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 33%에 해당하며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구는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로 확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히면 중구와 서울시가 함께 개발한 징수 시스템에 의해 영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차량의 주정차 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효과와 체납 징수액에 대한 효과도 무척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활용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입니다.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CPR을 배우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어깨뼈를 두드립니다. 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가슴 양 젖꼭지 정중앙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몸과 팔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1초에 2회씩 5에서 6cm가 들어가도록 3개 누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 전원을 켜고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강사의 구령에 따라 흉부 압박이 이어지고 주민들은 구슬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힘들어서 제가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을 느끼는 있었어요. 그래도 배워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성동생명안전배움터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교육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30통 이상 이어지고 실제 교육생도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매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더 급격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구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월 총 20회 예정이었던 교육을 34회로 확대하고 12월에도 30회 강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배움터에서는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지진, 선박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처와 대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 미술 작가들이 국내에서 첫 그룹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기 위해 민간 단위에서 협력한 첫 국제협력 전시회인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 소재를 활용한 조각과 미술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흔히 보는 공룡 피규어 같지만 종이 신문으로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실제 본 적 없는 고대 생명체 공룡을 과거 가상세계 정보로 표현하고 정보 집합체인 현재의 신문을 접착제로 이용해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한 이 전시회는 일본의 20, 30대 젊은 청년 작가 17명이 작품의 독창성을 선보인 국내 첫 그룹 전시회입니다. 인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규모의 일본 작가들 17명에 대한 전시를 한국에서 선보임으로써 미술을 좋아하는 기존의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이 인근 또는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접하는 작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표 작품은 29살 NK 신의 초상화입니다. 차별에 대한 경험을 새로운 문제의식과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캔버스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과거의 문화적 아이콘이거나 현재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들 안에서는 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초상화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부정 이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들을 모두 표현해냅니다. 일본 특유의 문화적 발상을 표현한 작품도 신선합니다. 가족 사진에서 왜곡되고 익살스러운 형상은 현대 사회의 모순을 의미합니다. 벅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족의 초상화를 주제로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거꾸로 코피를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꾸로 코피를 흘리는 모습과 일그러진 얼굴, 일그러진 가족의 얼굴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금기시된 것들, 터부시된 것들을 건드리는 아주 위트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밖에도 페인팅과 조각을 결합한 혼합 작품과 점선 판화 등 일본 청년 작가들의 신작에는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서가 담겼습니다. 올해 첫 그룹 전시로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애프터눈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